아니, 장모님은 어떻게 여행까지 따라오신다고 해? 따라온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가자고 했지. 나는 당연히 같이 가는 건 줄 알고. 아니, 아무리 당신이 같이 가자고 했어도 눈치가 있으시면 안 간다고 하셨어야지. 엄마가 안 간다고 하긴 했는데 안 간다는 장모님을 왜 굳이 같이 가자고 그래?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모처럼 휴가인데 말이야. 내가 집에서도 늘 불편하게 있는데 여행 가서까지 장모님 눈치 봐야 해? 그럼 앞으로 여행 갈 때마다 다 같이 가. 뭐 할 때마다 장모님이랑 같이 할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전진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딸과 합가를 했다가 깊은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애틋하던 외동딸이었는데 서로에게 학을 떼는 데에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정상 같이 살게 됐으면 불만이 있어도 서로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뭐든 참았습니다. 전씨라고 사위와 함께 사는 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내 집인데도 늘 손님이 와 있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딸과 사위는 자신들만 힘들다고 난리였습니다. 1년 만에 분가하자는 딸과 사위의 말에 전씨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심 전씨도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둘의 말이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분가는 하자면서 내 집에서 나갈 수는 없다는 말에 날강도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얹혀 살았으면서 꼭 전씨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구는 것이 기가 찼죠. 전씨는 이런 이기적인 자식을 더는 거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씨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딸이라 그런지 전씨 부부와 딸 선영은 친구처럼 가까웠습니다. 남편도 딸 사랑이 지극했고 딸도 부모에게 살갑고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10아들 부럽지가 않았죠. 어릴 때도 그랬지만 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따로 나가서 살기도 했지만 자주 왕래했습니다. 주말이면 집으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때론 여행도 다니니 주변에서도 참 화목한 가족이라고 했죠. 내가 나이 들어도 이렇게 다 같이 한 집에서 모여서 살면 좋겠다. 뭐? 그럼 결혼은 안 하게? 결혼해도 같이 살면 좀 그런가? 당연히 그렇지. 전 씨는 딸의 애교 섞인 말에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중에 결혼해도 그 소리 하는지 한번 보자. 남편도 농담으로 웃어넘겼습니다. 몇 년 뒤 딸이 30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박서방이랑 서로 약속했어. 뭘? 나중에 절대 양가 부모님 모시고 살지 않기로. 갑자기 왜? 내 부모랑은 살아도 상대방 부모랑은 못 살지. 절대 합가는 안 해. 그러면서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전 씨 앞에서 절대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겠다고 하니 전 씨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 씨도 나중에 자식에게 부양해달라고 할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각자 잘 살면 되지. 딸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물론 전 씨 때문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이가 좋았으니 말이죠. 전 씨는 이유가 짐작이 됐습니다.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고개도 아마 안사돈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딸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가까이 사는 탓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시집살이를 시킨다며 푸념을 하던 딸을 떠올리니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솔직히 전 씨는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전 씨 부부를 데리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 나중에 시부모 모시면서 마음고생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절대라는 단어라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전 씨는 칠순이 지나 딸 가족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씨가 나이 들어 병이 들었다거나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전 씨 입장에서도 원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3년 전, 전 씨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환으로 병원에 1년간 입원해 있다가 결국 눈을 감았죠. 위독한 상태로 오래 있었지만 한동안 정신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마음이 헛헛하고 앞으로 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1년 정도 그렇게 사니 혼자 사는 삶도 적응이 됐습니다. 엄마 뭐해? 복지관 왔어. 노래 교실인가 뭔가 그거? 맞아. 아무튼 재미있게 사시네. 무슨 일이야? 그냥 할 말도 있고. 무슨 말? 내가 이따가 퇴근하고 엄마 집으로 갈게. 가서 얘기해. 혼자 올 거야? 애들은? 집에 두고. 오늘 박서방 일찍 끝난대. 그래. 이따가 봐. 보통은 와도 주말에 올 텐데 평일 저녁에 오겠다는 말에 의아했습니다. 어쨌거나 딸이 온다니 반가웠습니다. 전 씨는 노래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온다기에 괜히 깨끗한 집안을 다시 청소했습니다. 전 씨는 남편 없이 나름대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 돈 쓸 일 없이 복지관에서 노래나 스마트폰 교육 같은 걸 찾아 들으면서 말이죠. 남편은 없지만 이렇게 사는 인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인 것은 그것대로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밥도 먹고 싶은 때 먹고 하고 싶은 거 맘껏 하고 말이죠. 집이 가끔 적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취미 생활을 만들고 내 삶을 즐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니 즐거운 날이 많아졌죠. 엄마, 나왔어. 그래, 왔니? 밥은 먹었어? 아니, 여기서 먹으려고 안 먹었지. 얼른 앉아. 같이 먹게. 전 씨는 딸을 식탁 앞에 앉히고 밥을 차렸습니다. 퇴근하고 온다기에 같이 저녁을 먹으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두고 기다렸습니다. 엄마 집에서 살고 싶네.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딸은 식사가 끝난 후에 용건을 꺼냈습니다. 박서방 선배 중에서 진짜 크게 부자가 된 선배가 있거든. 그래? 그래서 그 선배가 박서방도 도와주기로 했어. 정말? 어떻게? 잘 됐네. 투자만 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전 씨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는데 우리 집을 정리하려고. 뭐? 정리하다니? 집 판 돈 일부를 투자할까 해. 그 말에 전 씨는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못 모르는 전 씨가 들어도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에이,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차라리 대출을 조금 받아서 하면 되잖아. 이미 주택담보대출 받은 것도 좀 있잖아. 그거 전부 이자 갚느니 차라리 팔고서 엄마 집으로 들어오면 어떨까 싶어서. 전 씨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절대로 양가 부모는 모시고 살지 않겠다던 딸이 먼저 합가 얘기를 꺼내니 말이죠. 어차피 엄마도 혼자잖아. 그냥 합쳐서 살면 좋지 않을까. 엄마는 안 외롭고. 우리는 일 늦게 끝나면 엄마가 애들도 좀 챙겨주고 하면 좋지. 그래도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 전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건강이나 피치 못할 이유 때문이 아닌
돈이 얽힌 문제였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불편할 테고 말이죠. 불편하다니? 절대 그런 일 없어. 왜 같이 못 살아? 엄마가 뭐 나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박서방도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안 불편해해. 명절 때 봐서 알잖아. 아들이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 것이지만 딸이기에 전 씨도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뜻 그러자고 하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이 먼저 그러자고 한 거니까 걱정 말고 잘 생각해봐, 엄마. 우리한테 진짜 좋은 기회니까. 그러고서 딸은 전 씨의 집을 나갔습니다. 전 씨는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딸에게 전화해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집까지 팔아가며 투자를 한다는 것도 걱정이 됐고 함께 사는 문제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딸이 아닌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이번 기회 놓치기 힘들어서 어차피 집은 팔 거예요. 장모님이 합가 못한다고 하셔도요. 그러면 아마 월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모님이 함께 살아주셨으면 해요. 그러면서 전 씨를 설득했습니다.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니고 2, 3년이면 크게 수익이 크게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더 큰 집으로 같이 옮기자고 했습니다. 맞벌이에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이들을 좀 더 잘 교육시키고 풍족하게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장모님 혼자 계신 것도 걱정되고요. 선영이도 항상 신경 많이 써요. 근데 같이 살면 그런 일 없잖아요. 장모님은 그냥 계시면 되고 저희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죠. 사위까지 그러니까 전 씨는 차마 또다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 말대로 전 씨가 이사를 가거나 전 씨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합가 문제만으로 거절하기엔 너무 매정한 듯 했죠. 그렇게 전 씨와 딸의 가족은 합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같이 산다며 좋아했고 그런 아이들을 보니 전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일이 늦게 끝나면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전 씨가 함께 있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지내니까 마음 편하게 일해서 너무 좋다. 맞아요. 항상 야근할 때도 신경 쓰였는데 그래. 나도 애들도 보고 그러니까 좋네. 늘 집에 혼자만 있다가 처음엔 모두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같이 잘 맞춰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그래서 전 씨는 일하는 딸 부부의 밥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일은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긴 것이 전 씨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집을 크게 어지르지도 않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것만 하면 크게 손 갈 것도 없었습니다. 나이 먹고 할 일 많으면 좋지 뭐. 집에선 가끔 심심할 때도 많았는데 오히려 부지런히 움직여서 건강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늦니? 둘 다 늦을 것 같으니까 애들이랑 밥 먹어. 그래, 알았어. 너무 좋다. 그치?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좋은 점만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같이 있는 시간이 늘면 서로가 몰랐던 단점들을 알게 되는 것이 당연했죠. 사위는 요즘 젊은 남자들답지 않게 가부장적인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안 살림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합가하기 전에 딸이 회사 다니며 집안일까지 대부분 혼자서 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명절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는 어련히 잘하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 죽은 전 씨의 남편보다도 더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딸이 가만히 있는데 전 씨가 사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합가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씨가 있으니 적어도 딸의 고생은 덜어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딸은 같이 사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지 몰라도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따로 살던 두 가정이 합쳐지니 하나부터 열까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에다가 수건 놓지 마. 발판 내가 사왔잖아. 그거 빨아서 널었어. 그걸 그렇게 자주 빠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매일 발 닦는 건데 안 빨아 그러면? 그렇다고 수건으로 발 닦는 게 나는 더 싫어. 그래서 그거는 엄마가 매일 빨잖아. 나는 싫어. 싫다는 건 안 하면 되잖아, 그냥. 그리고 컵은 내가 엎어놓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 그러더라. 그래야 물기가 빠지지. 물기는 똑바로 놔도 말라. 엎어놓으면 입 닿는 부분이 밑으로 가서 찝찝하단 말이야. 당연히 살림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도 10년 넘게 자기 살림살이가 있었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서로 맞춰갈 생각은 하지 않고 전심한 나무라는 딸에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던가. 시간 많으면 내가 했지. 어차피 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해주면 안 돼? 아이고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하지만 더 예민한 사람에게 전 씨가 맞출 수밖에 없었죠. 내일은 이불도 싹 빨아야 될 것 같아. 좀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어떨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전 씨를 너무 부려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딸 부부도 전 씨에게 서운한 점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냥 보쌈 시켜 먹자. 보쌈? 돼지고기 사다가 삶으면 되잖아. 언제 삶어 그거를? 금방 삶지. 해줘? 아니, 그냥 시켜 먹어. 시켜 먹는 게 더 맛있어. 김치 같은 것도 오고. 얘는 돈 아깝게. 어유, 그런 말 하지 말어. 요즘은 사 먹는 게 더 맛있어. 그러면서 딸은 전 씨에게 고리타분한 소리를 한다며 핀잔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 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았던 전 씨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손주들이 쓰는 작은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 들어가 있던 치킨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뼈만 남아 있었는데 오래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최근에 먹은 것 같았죠. 집에 계속 있었는데 언제 치킨을 시켜 먹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침대 밑에다 넣어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녁에 딸에게 묻자 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애들이랑 박서방이랑 시켜 먹더라고. 뭐? 배달 오는 소리 못 들었는데. 그런데 방에서 먹었어? 엄마가 뭐 시켜 먹으면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거지. 뭐? 내가 왜 뭐라고 그래? 아니, 그냥 불편하니까 방에서 먹은 거야. 엄마 자러 들어간다길래 내가 그냥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밤늦게 시켜 먹는 거야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은 말 한마디 없이 몰래 먹고 숨겨놓은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음식을 시켜서는 먹어보란 소리 한마디도 없이 저들끼리 먹은 건 예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늦은 시간 그 틈에서 같이 먹지 않았겠지만 함께 사는 이상 물어는 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이런 생각을 하는 전 씨가 꼰대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전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사위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으니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전 씨는 사위나 딸의 눈치를 보게 됐고 절대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위도 점점 불편해하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휴가에 1박 2일로 동해 같은 데 다녀오려는데 엄마 같이 가. 동해? 아냐.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갔다 와. 왜? 엄마도 동해 거의 안 가보지 않았어? 그래도 모처럼 여행인데 너희끼리 가는 게 좋지. 에이, 그래도 엄마 혼자 집에 두고 가면 우리 마음이 편하겠어? 같이 가자.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딸이 굳이 같이 가자며 졸랐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함께 가서 애들도 봐주고 딸 부부와도 좀 가까워지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럴까? 결국 그래서 딸의 여행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어떻게 여행까지 따라오신다고 해? 따라온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가자고 했지. 나는 당연히 같이 가는 건 줄 알고. 아니, 아무리 당신이 같이 가자고 했어도 눈치가 있으시면 안 간다고 하셨어야지. 엄마가 안 간다고 하긴 했는데. 당신도 당신이야. 안 간다는 장모님을 왜 굳이 같이 가자고 그래?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모처럼 휴가인데 말이야. 집에서도 불편한데 여행 가서까지 장모님 눈치 봐야 해? 그럼 앞으로 여행 갈 때마다 다 같이 가. 뭐 할 때마다 장모님이랑 같이 해. 그 말에 얼른 방으로 돌아왔지만 머리를 스스로 쿵 쳐야 했습니다. 참 나이 들어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이 눈치가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가자고 해도 끝까지 싫다고 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섭섭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간들 서로 불편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딸에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행은 너희끼리 다녀와. 어? 왜? 요즘 허리도 아프고 나이 드니까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아. 그래도 엄마 혼자 있어도 괜찮아? 딸은 더는 같이 가자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아, 당연히 괜찮지. 엄마도 혼자 있고 싶을 때 많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모임도 갈 거니까 내 걱정은 말고 너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엄마도 좋은 시간 보낼게.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했을 텐데 딸이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전 씨는 같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전 씨도 그렇지만 자식들도 편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든 부모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그게 싫어지는 날도 있을 테니 전 씨 스스로 몸을 사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 씨가 조심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노력하려고 해도 부족한 듯 했습니다. 서준이는 어디 갔어? 방에 없네. 박서방이랑 우리 방에. 거기서 뭐 해? 아까 TV 뭐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 전 씨가 의아하게 묻자 딸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좀 불편한가 보지. 방에서 휴대폰으로 서준이랑 본대. 엄마 때문이야? 그러자 딸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긴 하지만 사위가 오면 비켜줄 생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할 일도 있었고 말이죠. 엄마 냉장고 정리할 거야. 나와서 TV 보라고 해. 아니야. 신경 쓰이지. 그럼 엄마가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나오라고 해.
사위는 언제부턴가 전 씨가 거실에 있으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전 씨도 어느샌가 거실에 있는 게 눈치가 보이게 됐습니다. 괜히 사위를 방에 가둬두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엄마 방에 작은 TV 하나 둬야겠다. 딸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딸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 말을 기다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 뒤로 전 씨는 대부분 시간을 방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출근하면 맘 편히 있다가 퇴근하면 저녁을 먹고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죠. 그러다 보니 꼭 내 집에서 왕따라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은 죄도 없는데 사위와 딸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위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박서방은 아직도 일이 안 끝났대? 몰라? 그런가 보지. 딸의 신경은 날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전 씨는 자신이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8시 넘어서 들어오는 건 이제 아주 평범했고 10시를 넘기는 날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딸은 괜스러 전 씨에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이구나 시옷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전 씨는 집에 있어도 전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인데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매일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든지 자식들 눈치를 봐야 했으니 말이죠. 아내 누구 있어? 네. 장모님, 저 있어요. 아이고, 미안하네. 전 씨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이미 손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안방 화장실만 쓰는데 급해서 거실 화장실을 갔더니 하필이면 사위가 있었죠. 그저 놓고만 했을 뿐인데 화들짝 놀란 자신 스스로에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같이 살기로 결정하면서 가고는 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중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합가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딸이 전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분가하려고. 분가? 이렇게 계속 엄마랑 같이 살다가는 이혼하겠어. 지긋지긋하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제는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그 속은 짐작이 같지만 그래도 꼭 분가의 원인이 전 씨인 것 마냥 말하는 딸에게 기가 찼습니다. 그렇지만 전 씨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내 가족을 내쫓는 꼴이 될까봐 먼저 말은 못했지만 딸이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나갈 집은 구했어? 그러자 딸이 기막힌 얘기를 태연이도 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우리 돈 묶여 있는 거. 당장 우리 살 집을 구하긴 힘들어. 보증금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면 근데 엄마 혼자 지낼 집은 구하기 쉽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애들도 자꾸만 이사 다닐 수도 없잖아. 집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박서방이랑 얘기해봤는데 근처에 엄마 살 곳을 우리가 구해줄게. 내가 살 곳이라니. 내 집 놔두고 내가 어디 살아? 엄마는 혼자니까 작은 집에서 살아도 되잖아. 전 씨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말대로라면 전 씨 보고 내 집을 두고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대로 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잖아. 우리가 나가서 살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렇다고 엄마를 쫓아내?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같이 상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는 거지. 이게 상이야?
통보하는 거지? 분가하는 건 나도 찬성이야. 엄마도 뭐 안 힘들었는 줄 알아? 이럴 거면 애초에 뭐하러 합가를 하자고 그랬어? 불편할 줄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어떤 건지 우리 둘 다 몰랐으니까. 근데 계속 엄마 모시고 살다 가는 가정이 깨지게 생겼어. 꼭 자신들이 피해자라도 된 것 마냥 이야기하는 딸. 그렇게 앞으로 10년 넘게 어떻게 살아? 그래, 다 그렇다 쳐. 근데 집 팔고 투자한 건 너희인데 왜 집주인 보고 나가래? 나중에 엄마 아프거나 혼자 못 살 상황 되면 그때 이 집으로 다시 모시고 올 테니까. 모시긴 뭘 모셔? 내 집에서 쫓아냈다가 병들면 다시 들어오라는 게 모시는 거야? 참 희한한 말이다, 정말. 그러면 내 식구가 나가야 마음이 편해? 자식은 나 하나고 나중에 이 집도 어차피 나 줄 거잖아. 뭐야? 그냥 집 크기만 좀 줄여서 가는 게 그렇게 싫어? 엄마는 자식 생각은 안 해? 나 1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해서 이것 봐. 머리카락도 빠졌어. 그게 내 탓이니? 합가하기 전에는 그런 적 없어. 딸은 전 씨에게 이기적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전 씨는 딸보다 이기적인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들 아쉬울 때는 그렇게 사정해서 밀고 들어오고 먹고 살만해지니 집을 뺏어갈 생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가려면 너희가 나가. 안 말릴 테니까. 전 씨는 죽어도 딸의 말대로 해줄 수 없었습니다. 집 사서 나갈 형편도 안 되는 딸이 얻어주는 집이라고 해봤자 작은 집 월세일 텐데 다 늙어서 그렇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집도 없이 말이죠. 그러자 딸은 그날부터 전 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자꾸만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붙어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딸 부부의 시위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얼마 뒤에 전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나랑 박서방이랑 말도 안 해. 엄마는 정말 내가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나 여기 들어와서 잃은 게 너무 많아. 박서방이랑도 멀어지고 엄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너 정말 부모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왜 내 집에서 맘 편히 있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이런 비참한 취급을 당해야 해? 혼자 잘 살고 있었던 사람 힘들게 한 건 너희인데 말이야. 나도 내 노후의 삶이 있었어. 그런데도 힘들다길래 걷어줬더니 이렇게 등에 칼을 꼽는 자식이 어디 있어? 너희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얼른 나가줬으면 한다. 뭐? 짐 싸서 빨리 나가. 오래 시간 못 줘. 엄마도 좀 편히 살자.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주면 안 돼? 박서방이 투자한 거 그거 회수하면 그때 그걸로 좋은 집 사줄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희가 나가서 살다가 돈 벌면 그때 그걸로 너희 집 사. 그러면 되겠네. 그러고는 사위에게도 이사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딸처럼 전 씨에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 씨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1년간 먹여주고 재워주고 고생했던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기들만 힘들고 불편했다고 생각하는 듯했죠. 이래서 합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이 좋았던 딸이기에 어쩌면 같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도 결혼하면 자기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는 뒷전이고 그저 남편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하고 전 씨에게 화내던 모습이 떠오르니 딸도 괘씸해서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딸 가족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은 울고 불고 했지만 사위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제서야 집을 알아보았죠. 월세집으로 간다며 딸은 크게 낙담했지만 월세든 전세든 전씨가 더 이상 관여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씨도 지긋지긋했습니다. 더 이상 딸 걱정만 하다가 말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합가하면서 복지관에는 거의 가질 못했는데 딸을 쫓아내고 나서야 전씨의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참 잃은 게 많은 합가였습니다. 딸도 전씨도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경험이 있기에 좀 더 나이 들어 병들었을 때 합가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건강하고 돈이 있으니 당당히 딸을 내보낼 수가 있었지만 더 늙고 힘없는 상태였다면 그대로 쫓겨와야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좋은 경험이었다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기적인 자식도 인생에서 치워버렸고 말이죠. 전씨는 다시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나 진통제 좀 갖다 주면 안 돼. 아, 갔다가 뭐고? 너무 아파서. 아, 진짜 아프다는 말 좀 그만할 수 없어? 아프면 병원에 가. 진짜 그 소리 지겹지도 않아? 아픈 사람만 힘든 줄 알아? 원래 옆 사람이 더 힘든 거야. 그리고 집에 환자가 있으니 나까지 우울해지는 것 같아. 지친다, 정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강연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몇 년 전 무척 힘든 1년을 보냈습니다. 어쩜 이렇게 나에게만 시련이 생기나 싶을 정도로 벼랑 끝까지 몰려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가족 중 누구도 강 씨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컸습니다. 몸이 아프고 큰일을 여러 번 겪으니 강 씨도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힘든 강 씨의 등에 칼까지 꽂아버리는 남편을 보니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 평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아프던 말던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갈라설 수 있을까 궁리하는 남편을 보고 강 씨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강 씨는 남편을 먼저 버리고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 씨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뒤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키우면서 속상할 때도 있었고 행복한 때도 있었고 그렇게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았습니다. 평생 맞벌이를 했으니 몸은 힘들었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따로 살고 있는데 큰아들은 이미 결혼을 했고 작은 아들은 취직을 해서 독립했죠. 자식들에 대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둘 다 공부를 잘했던 덕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제 앞가림 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만 결혼시키고 강 씨 부부도 은퇴하면 남은 노후만 즐기며 살자 서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 벌고 살림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행복했던 일상적인 순간들이야 많았지만 좀 더 평화롭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노후를 바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나 퇴직하면 당신도 일 그만두고 그때는 여행 다니면서 살자. 그럼 아무도 일 안 해? 아,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 정 불안하면 둘이 알바라도 하면서 지내면 되지. 그래? 재밌겠네. 여행 다니고 운동 같은 것도 배워보고 싶어. 운동 안 좋아하면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지 뭐. 그래. 그것도 같이 하자. 부부간의 사이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살면서 다툰 적이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가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병에 걸린 남편이 입원해 있었고 그 아내가 간호를 하고 있었죠. 슬픈 사연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강 씨는 과일을 먹으며 남편에게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혹시 나 치매 걸리면 병수발 들지 말고 요양원 보내줘. 알겠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저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저 사람 치매도 아닌데. 아니, 그냥 생각났어. 치매 걸리면 가족이 더 고생스럽대잖아. 낫지도 않고, 뭐, 다른 병에 걸리면 수술하고 회복하면 되지만 말이야. 참나. 별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요양원을 왜 보내? 그러면 당신이 병수발 들 거야? 내가 막 당신 얼굴도 못 알아봐도? 아, 당연한 소리를 왜 해? 정말? 그래.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볼 테니까 당신이나 나중에 나 늙었다고 구박하지나 말어. 그렇게 웃고 떠든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된 것인지 큰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던 강 씨를 비웃듯 불행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곧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 씨도 곧 일을 쉬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나 여기 뭐가 만져지는 것 같은데? 뭐가? 몰라? 혹 같은 거? 어디 봐. 남편이 강 씨의 겨드랑이 쪽을 만져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짜 있는 것 같은데. 뭐야? 글쎄, 내일 바로 병원에 가봐. 나 내일 출근하는데 아, 출근이 중요해? 그냥 피곤해서 생긴 거 아닐까? 당신이 의사야. 그냥 가서 검사해봐. 남편의 성화에 별 생각 없이 다녀온 병원에서 처음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고 얼마 뒤에 바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한 달도 안 되어 암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 일정이 빨리 잡혔지만 강 씨는 얼떨떨했던 시간이 지나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가까운 주변에 암 환자가 없었는데 강 씨에겐 암이라고 한다면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걱정 많이 했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도 다행이다. 병원에 얼른 갔으니 망정이지. 그러게. 말 듣길 잘했네. 어쨌거나 수술 잘 됐다니까 걱정 없네. 남편도 한시름 놓은 듯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에 강 씨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강 씨 앞에서는 의연한 척했어도 안 볼 때 괴로워했던 것을 강 씨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도 수술이지만 항암이 더 힘들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 항암은 안 했으면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게 항암이었습니다. 음식도 먹기 힘들고 기운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자 쓰면 되잖아. 자꾸만 거울을 쳐다보고 울상을 짓고 있으니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맨날 모자만 써? 뭐 어때? 여러 개 사서 돌려가면서 쓰면 되지. 그래도 다시 난다잖아. 걱정 마. 발효식품 같은 거 먹으면 좋다는데 이따가 된장국 끓여봐. 알았어. 남편은 퇴직 후에 집에 있으면서 강 씨와 함께 암에 좋은 음식 같은 걸 찾아보면서 지냈습니다. 계획은 많이 틀어졌지만 그래도 은퇴 후에 남편과 오붓하게 지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항암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차가 거듭될수록 강 씨도 남편도 지쳐갔습니다. 4번쯤 항암을 받자 강 씨는 각종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먼저 식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쉽게 피로해져서 잠자듯이 누워있는 때도 늘었습니다. 밥 안 먹어? 속이 안 좋네. 또? 당신 거울 봐. 살이 너무 빠졌잖아. 이따가 챙겨 먹을게. 미안한데 당신이 좀 챙겨 먹을 수 있어? 그러자 남편이 잠시 강 씨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암을 하고 와서 며칠간은 특히나 심했습니다. 밥 차리는 것은 고사하고 무언가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데 부작용인지 무엇인지 참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자궁에 웬 혹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암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암이라고요? 그러자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암인지 아닌지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혹 크기가 커서 암이 아니더라도 개복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시퍼래졌습니다. 강 씨도 놀라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암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강 씨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경우만 떠올랐습니다. 항암 몇 번만 더 하면 이제 끝이다 생각했지만 또 다른 시작이 될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검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집에 온 것인지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시간가량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무너질 듯 지쳐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너무 가혹한 현실을 마주한 탓에 강 씨는 남편을 챙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답답한지 자꾸만 외출을 했습니다. 강 씨도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더욱 숨이 막힐 테니 말이죠. 당신 밥 먹었어? 방에 있다가 나와보면 남편은 대부분 없었습니다. 대충 챙겨 먹고 들어가 있고 또 가끔 나와보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부엌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빵 먹었어. 왜 빵을 먹어?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간은 한데 모아진 채였습니다. 집에 뭐가 있어야 먹든 말든 하지. 그러면서 심란한 듯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집 상태가 눈에 보였습니다. 소파 위에 빨래가 널려 있었고 부엌도 어수선했습니다. 내가 대충 치우긴 했는데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그래? 계속 그렇게 지낼 거야?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올게. 그러면서 남편은 나가버렸습니다. 아마도 기운 없이 있는 강 씨가 답답한 모양이었습니다. 강 씨는 남편의 말에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추스르기 급급해서 너무 남편에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소파에 앉아서 남은 빨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걸레질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몰두할 게 있으니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서 떼어내긴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항암이 끝난 이후에 하기로 했죠.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암이 아니라면 수술만 하면 됐습니다. 남편도 모처럼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항암이 여러 번 남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색하게 강 씨는 항암 부작용으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토할 것 같아? 남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 씨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부여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꾸 토를 하니 입안과 목은 항상 염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안 그래도 식욕이 없는데 입속까지 그러니 밥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강 씨는 누가 보아도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오히려 암 수술 전보다도 아파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건강 체질이었는데 말이죠. 미안, 못 먹겠다. 남편도 입맛이 떨어진 듯 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천장을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구역질을 해대니 당연히 먹고 싶지 않았겠죠. 여보, 이것 좀 붙여줘. 구토를 억제하는 패치를 붙이려고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등에 붙여야 해서 남편이 붙여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다가 말고 패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강 씨의 등에 대고 붙이는데 그 손길에서 귀찮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강 씨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자주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난 내일 아침 일찍 나가. 어디가? 그냥 친구들 좀 만나러? 늦게 와? 그렇겠지. 한잔하고 들어올 거야. 그래. 그렇게 해. 올 때 수박 좀 사와줘. 수박 먹으면 좀 나은 것 같아. 술 먹고 수박을 어디서 사와? 그런가? 당신이 마트 가서 사와. 그 정도는 괜찮잖아. 항암하는 사람들 다 똑같이 잘 살더라. 당신이 좀 유별난 것 같아. 남편은 보던 TV를 끄더니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 씨도 항암하기 앞뒤로가 가장 심했고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이 정도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생활에 지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 씨를 타박했습니다. 귀찮아한다는 건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 씨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데로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모처럼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발을 까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한데 어딜 가? 집에서 TV 봐. 그래도 바람 좀 쐬고 싶어. 더워서 나가봤자 땀만 나. 그냥 있어. 또 힘들다고 골골대지 말고. 골골 안 될게. 아, 됐어. 그러면 옆 사람만 힘들어. 평소처럼 방에 누워서 쉬어. 그 말에 얼마나 섭섭하던지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강 씨가 노력하는 것은 남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 사과 하나만 깎아주고 들어가. 그러면서 시선은 여전히 TV를 향해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같이 일을 할 때도 집안일은 대부분 강 씨가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남편보다 빠르기도 했고 그게 마음이 편하고 빨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밥 차리라는 소리도 한 번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가끔 설거지를 해주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강 씨도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데 말이죠. 지난번에 집에 먹을 게 없다느니 사람 사는 것처럼 살자느니 했던 것이 강 씨를 탓하는 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말이죠. 남편은 자주 집을 비웠지만 집에 있을 때면 강 씨가 삼시세끼를 차리길 바랐습니다. 항암을 할 때는 그마저도 힘들어 남편 혼자 나가서 사 먹고 올 때도 있었지만 다른 때는 늘 이렇게 강 씨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습니다. 처음엔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더니 이제는 강 씨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도 안 지난 상태였습니다. 몇 년 투병 생활을 하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몇 달이었습니다. 아픈 강 씨에게는 그보다 길게 느껴졌지만 남편은 더 길게 느껴진 모양이었죠. 강 씨도 화가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집을 그냥 돼지 우리로 해놓고 살자. 맨날 아프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면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동안 강 씨가 차려준 밥은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을 누가 빨았는지도 잊은 모양이었죠. 기가 막혀서 아무 말 않고 있자 남편은 다 지겹다는 듯 머리를 벅벅 긁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물론 밤늦게 돌아오긴 했지만 강 씨는 충분히 속상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울함에 허덕이고 있는데 남편 때문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에 작은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술을 마시고 하루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항암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강 씨의 얼굴을 보더니 작은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냐, 이럴 수 있대. 근데 몇 번 안 남았으니까. 강 씨만 이런 줄 알고 병원에도 몇 번 물어봤지만 처방받는 약만 늘었습니다. 그리고 드문 경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견딜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날 새벽 강 씨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면역이 약해져서 그런지 자꾸만 위염이나 방광염 같은 것에 걸리곤 했는데 아랫배가 쥐어짠 듯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었죠. 여보, 진통제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강 씨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식은 땀이 나서 도저히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보, 나 진통제 좀 갖다 주면 안 돼. 아, 갔다가 먹어. 너무 아파서. 아, 진짜 아프다는 말 좀 그만할 수 없어? 남편은 자다 말고 갑자기 강 씨에게 버럭 언성을 높였습니다. 순간 강 씨는 고통까지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 진짜 그 소리 지겹지도 않아? 아픈 사람만 힘든 줄 알아? 원래 옆 사람이 더 힘든 거야. 지난번에는 집에 환자가 있으니 자신까지 우울해지는 것 같다고 지나가며 뱉은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무 말 안 했지만 너무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강 씨도 아픈 것으로 남편을 귀찮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뭘 해달라고 한 적도 손에 꼽았습니다. 등에 뭘 붙여달라거나 하는 그런 사소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아파서 끙끙대고 있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짜증을 낼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강 씨는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은 보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날 새벽 강 씨는 한숨도 못 자고 약을 먹었다가 거실에 누웠다가 밤새 뒤척이며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병원에 가보라며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니 강 씨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환자가 된 지 몇 달 만에 어쩜 이렇게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수술 잘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몰골을 보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지만 항암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항암만 끝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뭔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암을 마쳤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약해진 몸은 쉽게 아팠습니다. 항암이 끝나고 강 씨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강 씨는 독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남들이라면 금방 이겨냈겠지만 면역이 떨어지니 입원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퇴원했을 때는 강 씨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시작된 듯 했습니다. 입원할 때는 큰아들이 왔고 퇴원할 때는 작은 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 번 와서 거의 인사만 하고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척이 왔어도 그보다 오래 머물다 갔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 이러네 하는 표정으로 잠시 앉아있다가 가버렸습니다. 퇴원한 뒤에는 강 씨와 남편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은 안 해도 서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슬아슬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핸드폰 좀 빌려줘봐. 왜? 내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뭐 좀 찾아봐야 돼. 잠깐 줘봐. 그 말에 강 씨는 머뭇거리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좀 전에도 휴대폰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잃어버렸다는 말이 이상했죠. 강 씨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넘겨주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남편이 다 썼다며 휴대폰을 던져두고 갔습니다.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 안방에 누워있던 강 씨는 서랍장이 이상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들을 보관하는 서랍장이 덜 닫혀 있었고 그 사이로 봉투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거의 열어보지 않는 서랍인데 남편이 열어본 모양이었습니다. 종이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 신경 쓰여서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어디? 친구 만나러? 알았어. 밥 먹고 올 거야. 그 말에 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강 씨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띠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 팔걸이에 남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죠. 방금 나갔는데 어째서 휴대폰을 두고 갔나 싶었습니다. 메시지 오는 소리가 계속 울리기에 들여다보자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내용이 연이어 뜨는데 자꾸 넘어가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숨겨둔 돈, 그런 단어들 말이죠. 자세히 읽어보려고 눌렀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쳐보았지만 잘못된 번호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는 왠지 죄라도 지은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해? 여기 휴대폰 두고 갔네. 강 씨는 애써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더니 강 씨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낚아채 갔습니다. 갔다 올게. 의심스럽다는 듯이 한번 쳐다보더니 빠르게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으니 휴대폰 안은 못 들여다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간 뒤에 강 씨는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모든 메시지를 읽지는 못했지만 남편의 의중을 알 것 같았습니다. 강 씨도 모르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강 씨는 식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전에 남편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치매에 걸려도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끝까지 돌보겠다던 남편. 그런 남편이 어떻게 몸도 좋지 않은 아내를 2년도 기다려주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리기도 했고 슬픔에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자꾸만 아프다고 하는 게 지겨웠는지 아니면 허약한 배우자가 부담스러웠는지 행복한 노후를 약속했지만 이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웠는지 이유가 어떤 것인지는 짐작할 수 없었지만 남편은 더 이상 강 씨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했습니다. 강 씨라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힘든 게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입원했을 때 남편의 행동에도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건강해지기만 하면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사는 사람이 아프면 같이 고생해야 하는 게 맞으니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노력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언제부터 준비를 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휴대폰을 빌려갔다고 했던 것도 무언가 확인하려는 행동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에는 통장이나 보험약관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이 무엇을 하려는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휴대폰을 보지 못했다면 예상도 못한 채로 이혼을 당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해지는 듯했습니다. 강 씨는 순간 절대로 이혼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평생 곁에 붙어서 병수발 들게 하거나 회복되더라도 이렇게 대했던 걸 내내 후회하도록 원망하며 살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강 씨의 눈은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남편은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뭐야, 앉았어? 맨날 졸리다고 그러더니. 잠이 안 오네. 난 잘게. 피곤하다. 그런데 강 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수한답시고 계속 얼굴을 맞대고 앞으로 10년, 20년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강 씨 또한 괴로웠습니다. 분명히 함께 여행도 다니며 행복하게 살자 약속했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듯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무슨 여행? 우리 여행 다니면서 살기로.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기로 했잖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잠이나 자. 남편은 외투를 벗어 던지며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다음날 늦게까지 자는 남편을 두고 혼자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가서 혼자 살 집을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원해서가 아니라 강 씨 스스로가 원했습니다. 이혼 말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우리 이혼하자. 대뜸 이혼 얘기를 꺼내니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혼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갑자기 왜 그래? 아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당신도 당신 삶 살고 싶잖아. 아픈 마누라 뒤치다꺼리 하기 싫잖아. 그러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혼하자. 강 씨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강 씨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괴로워했고 울 것도 다 울었으니 미련은 없었습니다. 재산분할도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일이었습니다. 강 씨도 평생 일했기에 손해볼 것도 없었습니다. 강 씨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두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건강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와중에 남편 눈치 보고 살아야 하고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우울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무심함이 강 씨를 더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도 이제는 그런 가족들에게 미련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고작 1, 2년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남편에게도 지쳤습니다.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파 보니까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나 돈, 남편보다도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내 건강이 내 삶의 1순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어도 결국 가장 괴로운 것은 환자였습니다. 환자의 삶을 살다가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재산에 관해서는 잡음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해결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강 씨는 숨겨둔 돈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재산 가지고 다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을 붙잡지도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자식들은 놀란 듯 보였지만 강 씨 부부 모두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는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살 테니까 너희들도 명절에는 아버지한테 가. 보고 싶을 때 가끔 밖에서 보자.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바쁜 자식들이니 자주 보고 싶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말이죠. 강 씨는 다 잃고 다 버린 듯 하지만 그래도 가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스스로를 위해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흐른 뒤에 강 씨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머리도 많이 자라서 더 이상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헬스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레슨을 해주는 곳도 있었는데 지인의 말을 듣고 2달째 다니고 있었습니다. 돈도 오로지 나에게만 쓰니 그런 레슨비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보지 않은 것들을 혼자 하는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아껴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면 남편과 함께 하기로 했던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소중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남편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제 깨달아서 미안해. 하지만 늦어도 한참을 늦었습니다. 건강한 아내를 되찾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강 씨는 또 다른 삶을 선물 받은 듯 한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헌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후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냉정히 뒤돌아섰습니다.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너는 강아지 유치원비는 6, 70만 원은 그냥 쓰고 수술비며 뭐며 100얼마 나가는 것도 안 아깝고 집은 강아지 간식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지극정성이면서 엄마 응급실 비용 10만 원이 아깝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예요. 그리고 뭐? 내가 잘못해서 걔한테 물린 거라고? 그러면 애기가 물렸어야 만족할래? 아기가 물리긴 왜 물려요? 그러게 왜 팔을 휘두르셨어요? 황당하다, 황당해. 애기한테 달려들길래 막은 것뿐이야. 너희들 유별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봤는데 도를 지나친다. 며느리는 시부모에 대한 예의라고는 없고 말이야. 자식인 너도 똑같아. 엄마가 초코를 못마땅해 하시니까. 초코가 현정이한테는 정말 첫째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참 그래. 사람 하나 강아지 하나. 애 둘 잘 키워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김형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를 가족처럼 키운다는 사실은 김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동물을 키워본 적은 없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인 이상 정을 주고 키우면 가족에게 주는 것과 같은 애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도를 지나쳐 부모보다도 대접받는 강아지를 보니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강아지에게는 한 달에 100이고 200이고 아끼지 않고 쓰는 아들 며느리. 하지만 부모에게는 10만 원 병원비를 내주는 것조차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가족이 아니라는 소린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모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당연하다는 듯이 바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염치 없고 뻔뻔한 자식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강아지가 부모보다 귀한 듯하니 김 씨도 더 이상 그에 응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강아지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며느리 덕에 강아지라면 질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31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해가 김 씨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기 때문이죠. 김 씨의 가정은 무척 평범했습니다. 큰 부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주 어렵지도 않은 정도의 경제 수준으로 쭉 살았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으로 김 씨 부부 모두 착실하게 살아서 내 집도 있었고 어느 정도 모아둔 돈도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시키고 소소하게 노후를 살아갈 만큼 말이죠. 그리고 형편이 비슷한 사돈네를 보니 아들이 배우자를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서로의 재산으로 인해서 잡음은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집 문제로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는 못했습니다. 양가에서 반씩 보태서 전셋집을 얻어주기로 했는데 그게 불만인 모양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째서인지 며느리는 농담인 듯 진담인 듯 김 씨 부부를 원망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아들이 하나라 물려받을 사람도 하나이니
남들만큼은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했으면 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결혼을 하기도 전에 며느리라는 사람에 대해 잠시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외동으로 자라서 좀 그런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에요. 말을 잘 돌려서 못해서 그래요. 돌려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그냥 요즘에 집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만 이해 좀 해주세요. 처가 식구들이랑도 조금 다툰 모양이에요. 왜? 그냥 친구들이랑 비교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김 씨도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능력이 돼서 집도 한 채 턱하니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 집이 생길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퇴직하면 엄마 아빠는 작은 집으로 옮길 계획이야. 그때 좀 더 보태줄게. 대출을 받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집이 더 넓어질 필요도 없을 테니 천천히 이사를 가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하는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결혼을 할 것이고 며느리의 말에 기분은 상했지만 어차피 물려줄 사람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만 전세 살아. 그러자 아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들 또한 그걸 바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켰지만 아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며느리는 늘 김 씨 부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볼 때마다 며느리가 아니라 까다로운 손님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시부모인 김 씨 부부가 며느리 눈치를 보며 대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3번째 맞은 명절에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요즘 사람들 아이 안 생겨서 고생 많다고 하던데. 정말 잘 됐다. 김 씨는 생각보다 이르게 생긴 손주에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아들이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통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시집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게 아니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죠. 맞벌이를 하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말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부담스러울 수 있을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보름 있다가 나오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네. 2주일이요. 근데 그렇게 비싸. 이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애를 낳겠어? 그러니까요.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인데.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며느리를 보더니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아서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남편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남편도 좋은 게 좋다는 사람이라 그러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가자. 며느리가 소파에 앉으며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온대. 그래? 사돈이 병원에 계신다고? 김 씨가 아들 내외의 대화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장모님이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뽀미, 장모님 댁에 강아지요. 설사한다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오신다고 천천히 오라고 그러셨었거든요. 아, 난 또 놀랐잖아. 강아지 키우셨구나? 네. 지금 11살이에요. 그래? 그 정도면 나이가 많은 편이지? 네. 제가 같이 살 때 데리고 왔던 애기예요. 우리 집은 강아지 한 번도 안 키워봤어. 엄마가 알레르기가 있거든. 아, 털 알러지? 맞아. 그래서 키워보고 싶었는데 못 키웠지. 같은 공간에 있지를 못하니까.
아들의 말을 며느리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아지를 좋아하니 김 씨가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도 이런 체질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재채기하고 콧물을 흘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어떤 강아지는 함께 있으면 피부가 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니 키워보려고 했던 때도 있었지만 진작에 포기하게 되었죠.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나아요. 그 말에 김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았으니 말이죠. 그저 며느리가 강아지를 참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럼 가볼게요. 그렇게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네가 강아지를 분양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강아지를 샀다고?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가 뒤집어졌습니다. 강아지는 생명체인데 어떻게 산다는 표현을 쓰냐며 말이죠. 하지만 김 씨는 아들에게 250만 원을 주고 애견샵에서 데리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샀다는 말에 그렇게까지 날카롭게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도 서운한 것이 있었지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이죠. 산후조리원 비용은 부담스럽다며 기어이 김 씨에게 그 돈을 받아가더니 강아지를 분양받는데 250만 원이나 쓴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김 씨가 심한 강아지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직후에 말이죠. 꼭 이제는 아들네 집에 오지 말라는 메시지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치지만 아들은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알고 있으면서 말도 없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게 배신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근데 1년에 엄마가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오시겠어요? 그러게 1년에 얼마 가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마저도 오지 말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의 입장에서는 몇 번을 가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현정이가 그전부터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인데 엄마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강아지 있으면 애기 정서 발달에도 좋고요. 저도 너무 키우고 싶었어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들조차도 저렇게 들떠 있으니 김 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자기들 집에서 자기들이 강아지를 키운다는데 말이죠. 그래도 마음이 상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신경 끄고 살자 싶었죠. 하지만 아들 부부는 강아지를 참 요란하게도 키웠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아파서 한 달간은 병원에 들락날락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든 병원비가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김 씨로서는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힘들어서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했다가는 또 아들 며느리에게 한 소리 듣고 말 테니 말을 아꼈습니다.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니 말이죠. 엄마, 혹시 지금 저희 집에 좀 가주실 수 있어요? 너희 집엔 왜? 무슨 일 있어? 다급하게 전화를 건 아들 때문에 김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죠. 지금 현정이랑 저랑 멀리 나와 있는데요. 뭐? 그런데? 엄마한테 빈 집에는 왜 가보라는 거야? 초코 있잖아요. 지금 홈캠으로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배식기에서 사료가 안 나와서요. 뭐? 그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자동으로 사료가 나오는 기계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걸 확인한 듯 했습니다. 하루에 4번인가 밥을 먹어야 하는데 벌써 2번은 건너뛴 것 같다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은 밤 늦게 돌아가니 김 씨 보고 가서 밥을 주라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강아지가 있는 공간에 가기가 싫어서
그동안 아들네에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발을 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구는 아들의 성화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더 한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 온몸이 간지러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기분 탓이 크겠지만 말이죠. 여기에 있다고 그랬나? 사료를 찾고 있는데 찬장에 진열된 강아지 용품에 귀가 질렸습니다. 사료도 종류별로 있었고 간식으로는 가게를 차려도 될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아들이 일러준 대로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있는데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는 에어컨이 보였습니다. 어쩐지 집안이 너무 서늘하다고 느낀 참이었습니다. 얘들은 무슨 에어컨을 켜놓고 나가? 전기세가 얼마나 나가는데? 그래서 에어컨을 끄려다가 문득 강아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러 틀어놓고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집에 에어컨 켜놓고 나간 거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당연하다는 듯이 수긍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낮에 이렇게 내내 켜도? 그래야죠. 요즘 날 더워져서 끄면 좋고 힘들어요. 강아지 키우는 다른 집도 이런가 싶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둘이 집에 있어도 이렇게까지 서늘하게 켜두지 않으니 아리송했습니다. 관리비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간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며느리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는 더 많이 쓰면서 꼭 강아지한테 쓰는 돈은 아깝다고 그러죠. 아무튼 희한해요. 그 말에 졸지에 이상한 사람이 된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강아지 밥을 주러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집값 때문에 결혼할 당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던 며느리였으니 김 씨도 지금의 며느리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달이 아들네가 강아지한테 쓰는 돈이면 자신들 힘으로 집을 사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터져나오는 재채기에 제대로 된 대꾸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역시나 시어머니 눈치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밥 줬으면 문단속 잘하고 나와달라는 말을 덧붙이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탁을 들어주나 봐라 하고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관리비 나오니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김 씨는 연신 재채기를 해서 줄줄 흐르려는 콧물을 휴지로 닦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못 듣고 며느리 유별난 것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양팔이 꼭 모기 수십 마리에 물린 듯 울퉁불퉁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다녀오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아들 며느리 집에는 가지 말자고 말이죠. 물론 알러지가 이렇게 심해서 가고 싶다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피부에 털이 박힌 것 같은 기분마저 들어서 팔을 벅벅 긁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전화해서 고맙다고는 했지만 그런다고 며느리가 한 마리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에 전혀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100일쯤 지나자 아들이 아이를 보러 오라며 김 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약 먹고 가면 되잖아. 어린 애를 데리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잠깐 갔다가 와야지. 당신은 애 안 보고 싶어? 김 씨라고 손주가 안 보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으로만 봤지만 첫 손주는 당연히 예뻤죠. 사돈네 잠깐 강아지 맡길 수 없냐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는데 어떡해? 그것도 김 씨는 서운했습니다.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김 씨가 오히려 아들 며느리 입장에서는 유별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배려를 안 해주니 말이죠. 그래도 다른 일도 아니고 손주를 보러 안 갈 수 없었죠. 그래서 김 씨 부부는 아이와 며느리 선물을 사서 찾아갔습니다. 케이크와 한우 등 먹을 것도 잔뜩 가지고서 말이죠.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 손주 좀 보자. 남편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물론 김 씨도 참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아이는 남편이 안고 있었고 며느리가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가져온 한우를 한 덩이 통째로 냄비에 넣고 끓였습니다. 엄청 좋은 한우래. 그렇게 끓이면 맛없을 텐데. 나중에 둘이 같이 구워서 먹어? 국 끓이게? 아니요. 삶아서 초코 주려고요. 초코? 네. 초코가 소고기 좋아하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냄비 속에 끓고 있는 고기값만 얼마인지 가늠이 안 갔습니다. 아무리 선물로 준 것이라지만 꼭 김 씨 앞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주겠다고 끓이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또 뭐라고 하면 강아지한테는 왜 돈을 아끼냐고 달려들겠지만 그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거 둘이 먹으라고 사온 거야. 제가 조금 덜 먹을게요. 그럼 그러자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김 씨를 잡아 끌었습니다. 좋은 일로 왔으니 뭐라고 하지 말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김 씨 보고 예민하다고 했지만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김 씨가 단순히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니 뭘 모르는 건지 말이죠. 냅둬. 어차피 우리가 가도 강아지도 줄 텐데. 알아서 먹든 말든 하겠지. 남편의 말에 김 씨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근데 애랑 같이 이렇게 둬도 되나? 발톱에 긁히거나 그러진 않겠지. 남편도 아내는 몰라도 아이는 걱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문 설치했었는데 초코가 답답해서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낮에는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어요. 뭐? 벌써 유치원에 갈 수 있어? 너무 어리잖냐? 남편은 손주를 유치원에 보낸다는 말인 줄 알고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갓난아기를 어떻게 유치원에 보내요? 초코 유치원이요. 한 달에 몇십만 원 줘야 하는 게 유치원인지 어딘지를 보낸다는 말에 어이가 없는지 남편도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하는 걸 보니 꼭 강아지가 첫째 아이이고 막 태어난 아기는 둘째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김 씨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잠이 들었기에 거실 이불 위에 조심히 눕히는데 강아지가 확 뛰어들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김 씨가 팔을 들어 아이를 막았는데 그대로 강아지에게 손목을 물려버렸습니다. 김 씨가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두르자 강아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초코야. 김 씨는 피가 떨어지는 손목을 감싸쥐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며느리는 바닥에 부딪힌 강아지만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김 씨에게 소리쳤죠. 어머니, 초코를 집어던지시면 어떡해요? 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자 김 씨도 더는 참지 못하고 대꾸했습니다. 지금 걔가 애기한테 달려들었어. 어머니가 팔을 휘두르니까 놀라서 문 거잖아요. 초코는 안 물어요. 그러면 나는 물린 게 아니라 뭐야? 원래 둘째 생기면 첫째가 질투해서 심술 부리기도 하는 거라고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다 서럽다는 듯 가슴을 들썩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하도 어이가 없기도 하고 손목이 아프기도 해서 김 씨도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애가 물리면 어떡할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아들이 얼른 다가와서 수건으로 김 씨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흰 수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얼른 병원 가요. 병원 다 문 닫았을 텐데.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은데. 제 차로 갈게요. 며느리는 아이 때문에 집에 있었고 김 씨는 남편, 아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꿰매고 주사도 맞았습니다. 구멍이 여러 군데 나서 손목이 무척 지저분한 상처로 뒤덮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들이 옆에서 미안한 듯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애기 진짜 조심해. 조심할게요. 근데 현정이 말도 맞아요. 초코가 질투하고 있는 거라 곧 서로 적응할 거예요. 그러더니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김 씨가 걱정스러워하자 남편도 알아서 하겠지 하며 김 씨를 다독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만만치 않게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잠깐만 나 화장실 다녀올게.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입구 쪽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서 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접수하는 곳에 서 있는 걸 보니 수납을 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응급실이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 김 씨가 다가가는데 아들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꿰맸지. 그래, 괜찮아. 근데 이거 12만 원 나왔는데 내 카드로 결제할게. 뭐? 그래도 초코한테 물린 거니까 아무리 아까워도 좀 그렇지 않나. 알지, 엄마가 잘못한 거지. 초코 괜찮아? 미안해, 병원 데리고 가게? 내가 이따가 들어가서 데리고 갈게. 에이, 초코 병원비를 어떻게 달라고 그래. 엄마 병원비는 알았어. 모른 척 할게, 그럼. 그래, 금방 갈게. 그러고 돌아섰는데 김 씨와 딱 눈이 마주친 아들. 아, 엄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내 달라고도 안 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병원비는 아들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병원비는 주기 아까우니 모른 척하고 다치지도 않은 강아지는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아들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그렇게 말한 것 같긴 하지만 그에 동조하는 아들도 아주 똑같았습니다. 서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아무리 강아지가 중요하다고 해도 부모 병원비 10만 원은 아깝나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강아지 수술을 한다고 160만 원을 썼다는 말에 기함을 했었는데 말이죠. 이래서 자식 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강아지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주변을 뒤져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너는 강아지 유치원비는 6, 70만 원은 그냥 쓰고 수술비며 뭐며 100얼마 나가는 것도 안 아깝고 집은 강아지 간식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지극정성이면서 엄마 응급실 비용 10만 원이 아깝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예요. 그리고 뭐?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면 아기가 물렸어야 만족할래? 아기가 물리긴 왜 물려요. 엄마가 팔을 휘두르시니까. 황당하다, 황당해. 너희들 유별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봤는데 도를 지나친다. 며느리는 시부모에 대한 예의라고는 없고 말이야. 너도 똑같아. 그건 엄마가 초코를 못마땅해 하시니까. 너 이거 안 보여? 김 씨는 물리지 않은 반대쪽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알러지 약을 먹었지만 불긋하게 피부가 물들어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듣자마자 이때다 싶어 강아지 데려온 것도 서운했는데 아무 말 안 했다.
그리고 너희 강아지 키우는 거로 뭐라고 한 적 있어? 초코가 현정이한테는 정말 첫째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사람 하나, 강아지 하나, 애 둘 잘 키워라. 김 씨는 남편을 불러서 수납을 하고 먼저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난감한 듯 제자리를 서성거렸지만 쫓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김 씨는 아들이 건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들과 통화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것 같았지만 언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남편도 아들 때문에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말어. 남편도 학을 뗀 듯 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손목이 회복될 때까지 아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달쯤 흐른 뒤에 아들과 며느리가 김 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서 한다는 소리가 여태 김 씨가 들어봤던 얘기 중에서 가장 황당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 우리 주영이요. 좀 봐주시라고요. 현정이가 다다음부터 복직하거든요. 근데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 장모님이 갑자기 못 봐주신다고 해서요. 그래서 나보고 네 집에서 아기를 보라는 소리야? 그렇죠. 저희가 아침마다 주영이 데려다 줄 시간은 없기도 하고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너희게는? 집에 있죠. 대신에 엄마 계신 동안에는 안전문 설치해서 못 나오게 할게요. 너는 피부가 부풀고 물리기까지 한 나한테 어떻게 그 집에 다시 가서 애를 보라는 소리를 해? 이제 안 그래요. 초코 한 번도 주영이 문 적 없잖아요. 됐다. 강아지는 둘째 치고 너희를 도와줘야 하는 이유를 못 찾겠다. 네? 부모보다 개가 더 중요하다는 애들을 왜 도와줘야 해? 아니,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엄마 손주잖아요, 주영이 가족이요. 아니, 그리고 초코도 저희 가족이에요. 엄마도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맞다, 첫째 손주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서운할 일도 없잖아요. 미쳤니? 어떻게 강아지가 내 손주야? 그러자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미쳤다뇨? 강아지를 가족처럼 지내면 미친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너희 가족처럼 지내. 나는 사람이랑만 가족할 테니까. 가족이니 애완견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감도 없었는데 아들 며느리 때문에 강아지라면 치가 떨렸습니다. 네 생각에도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맞죠? 가족 병원비 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러면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 통해서 충분히 그날의 일을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랑 강아지가 물에 빠져도 강아지부터 구할 애들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도 당연히 자식부터 구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김 씨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말이 통해야 대화라는 걸 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애초에 생각의 흐름과 그 시작점이 달랐습니다. 강아지를 동물로 생각하는 김 씨와 강아지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며느리니 말이죠. 그래? 초코나 실컷 구해줘라. 주영이도 네가 알아서 보고 초코랑 주영이랑 두 남매인지 뭔지 잘 키워라. 그리고는 집에서 아들 며느리를 쫓아버렸습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아쉬우니 아이를 봐달라며 찾아온 이중적인 모습에도 질려버렸습니다. 손주가 눈에 밟혔지만 손주 하나 보려고 그런 일들을 또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한 발자국도 들일 생각이 없었고 말이죠. 그러자 며칠 뒤에 며느리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내내 아들 통해서만 연락하던 며느리가 말이죠. 죄송해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초코는 어머님 오시면 몇 달 친정에 맡기려고요.
김 씨는 뭐라고 변명하려는 며느리의 말을 막고는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걔가 없어도 애 봐줄 생각 없다. 어머님,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네가 다 키워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에게서는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지 한참 만에 말이죠. 근데 엄마, 그 집 말이에요. 무슨 집? 나중에 퇴직하시면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저희 보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김 씨는 이제서야 그 생각이 났지만 그것 때문에 전화한 아들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아마 물어보려고 고민이 많았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모르겠다니요.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 어떻게 널 주니?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저희 한일 2년 있다가 둘째도 가질 예정이에요. 그러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야죠. 둘째? 언제는 주영이가 둘째라며? 사람을 말하는 건지 강아지를 말하는 건지 헷갈리네. 어쨌거나 엄마 아빠는 그날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너희가 우리 두고 강아지 구했잖냐? 그러고서는 아들과 마지막 통화를 마쳤습니다. 걸려오는 전화의 인해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차라리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로는 늘 신경 쓰이고 마음 상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애초에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심중을 안 이상 남편이라고 아들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모에게는 돈이나 노동력만을 바라고 대접은 강아지보다도 못하니 어느 부모가 자식의 곁에 머물고 싶을까요? 김 씨도 남편도 이참에 작은 집으로 옮기고 둘만의 시간을 좀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아들 며느리가 찾아오지도 않을 테니 말이죠. 상실감은 있겠지만 적어도 상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